비타민C와 고혈압. 비타민C에 의한 고혈압 환자의 관리 사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를 통한 고혈압 환자의 성공적 관리 사례. 오랫동안 비타민C를 복용하고 또한 주변에 권하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러 사례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은 장인의 눈과 관련된 에피소드임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원한다. 이 내용은요, 이왕재 교수님이 쓰신 비타민C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들을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80년대 초 처음으로 만난 장인은 50대 중반의 마른 체격으로 외형상으로는 전혀 고혈압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실제 혈압을 재보니 240에 180이나 되었다. 이완기 혈압이 보통 사람의 수축기 혈압보다 높은 악성 고혈압 환자로 당시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전혀 치료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상태였다. 나는 즉시 서울대 병원 순환기내과의 한 교수에게 부탁해 정기적인 고혈압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자 치료를 시작한 지 수일이 지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곧이어 장인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증상이었다. 240, 180인 혈압을 150, 100 가까이 떨어뜨렸으니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의 100에 가까운 혈압을 떨어뜨렸는데도 어지럽지 않다면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장인은 어지럼증으로 고생을 하긴 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고서부터는 어지럼증은 물론 혈압도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 대략 150, 100 정도에서 혈압이 안정화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계속해서 고혈압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완기 혈압은 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혈관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다. 갑자기 오른쪽 시야의 바깥 가장자리에 어둠이 드리워져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앞을 보다가 갑자기 오른쪽을 보기 위해 즉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전에 오른편서 차가 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머리를 빠른 속도로 돌리면 주변 시야의 잔상이 중심 시야로 이동되면서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었다. 다음날 서울대병원 안과에 입원해 시야 검사를 한 결과 장인의 설명대로 오른쪽 바깥 가장자리 시야에 결손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어 망막혈관 조영술을 통해 망막혈관들이 막혀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유는 찾아냈지만 당시로서는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고 다만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안과 과장의 설명에 장인은 다소 절망하는 듯했다. 이후 장인을 포함해 처가의 모든 식구가 비타민C를 다량 복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2년 전 시야 결손 때문에 받은 안과 검사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시야 검사를 한 결과 놀랍게도 시야에 거의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나는 검사에 무언가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망막은 일종의 신경계와 마찬가지로 한 번 손상된 세포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손된 시야가 회복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어 망막혈관 조영술을 다시 실시하니 놀랍게도 망막혈관 모두가 막힘없이 뚫려 있었다. 2년 전의 안과 과장도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2년 사이에 일어난 믿기 힘든 변화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100 이하로 잘 떨어지지 않던 이완기 혈압도 80까지 떨어져 있었다. 병실에서 혈압을 측정해보니 130, 80으로 나왔던 것이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지난 2년 동안 장인이 특별히 실천했던 일이 무엇일까? 사실 비타민C를 다량으로 열심히 복용한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 믿기 힘든 결과가 전적으로 비타민C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증명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어쨌든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고 정상화가 어렵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다. 이미 앞에서 비타민C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제 설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무엇을 주저하겠는가? 필자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비타민C를 복용하라고 열심히 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인에게 나타난 변화는 내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돌연사와 비타민C. 최근 들어 비교적 젊은 직장인들이 갑자기 죽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특별히 알려진 질병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죽는 것을 돌연사라고 하는데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돌연사임에도 부검 시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많은 경우 심장의 전독의 이상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하는데 이에 관한 증거는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소위 돌연사 중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의 경우 죽기 전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크기가 제법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생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의 사인에 스트레스가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상당 기간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혈중 비타민C 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심지어 괴혈병의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문헌을 검토해보면 육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혈중 비타민C가 고갈된다는 연구는 적지 않게 보고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돌연사의 경우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공격으로 비타민C가 지속적으로 고갈되고 급기야 죽음의 경지까지 이를 정도로 괴혈병 상태에 이르러 사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무리가 있을까. 그런데 불행한 것은 실제 극도의 비타민C 부족증인 괴혈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에도 그 사인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초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한 학술지가 괴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이유를 발표한 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신 기능의 이상으로 결국 사망한다는 것이다. 비타민C가 없으면 스트레스를 주도하는 아드레날린이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생성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괴혈병을 일으킬 정도로 비타민C를 공급하지 않으면 결국 심장박동의 주 근거인 아드레날린이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 결과 급기야 혈압이 떨어지며 최종적으로 심장이 멎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용한 비타민C가 장기 중에서도 부신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스트레스를 살펴보자.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반응은 아드레날린이 주도하는데 그 아드레날린을 만드는데 비타민C가 꼭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비타민C의 필요량은 늘어난다. 실제로 흰쥐는 스스로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매일 합성하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었더니 그 합성량이 무려 4배나 늘었다고 한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C의 필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보여주는 실험 결과이다.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사람과 관계된 연구 보고도 많이 나와 있다. 특히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정상인보다 혈중의 비타민C 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보고는 스트레스와 비타민C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사례이다. 이는 질병이라는 육체적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비타민C가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 먼저 충분한 양의 비타민C가 보충되고 이어 그 질병의 특이한 전문적 필요가 뒤따라야 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커다란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는 대다수의 직장인을 생각해보자. 스트레스로 인해 비타민C의 필요량은 크게 늘어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입맛을 잃어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몇 개월을 보낸다면 과도한 비타민C 부족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부신의 기능은 위축되고 중요 기능 중 하나인 아드레날린의 생성이 둔화하며 서서히 혈압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공격을 하면 비타민C의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되지만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다.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혈압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예를 들어 수축기 혈압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뇌의 혈액 공급이 차단됨.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급기야 심장이 멎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던 젊은 직장인이 회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예가 점차 증가하는 요즘의 추세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학문적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스트레스로 혈중 비타민C 양이 줄어들고 그 결과 부족의 극단의 상태인
괴혈병이 유도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실제 상황이 반영되지 못해 학문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즉,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의과학자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자의 연구팀은 2013년 초 사람과 같이 비타민C를 체내에서 생성하지 못하는 생쥐 모델을 이용하여 스트레스와 비타민C 부족과 개체의 궁극적인 죽음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동물 생체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즉,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드는 정상 생쥐 1군, 사람처럼 비타민C를 스스로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생쥐 2군,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지만 음용수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보충하여 먹인 생쥐 3군으로 나누어 두 가지 스트레스, 하나는 묶어두는 스트레스, 다른 하나는 찬물에 생쥐를 담그는 스트레스. 참고로 생쥐는 찬물을 매우 싫어함. 생쥐를 교대로 시간 간격을 두 가지 스트레스로 교대로 시간 간격을 두고 주면서 사육하여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 결과 비타민C가 체내에 충분히 공급된 1군과 3군에서는 단 한 마리도 사망한 생쥐가 없었던 데 반해 비타민C가 부족한 2군의 경우 실험 시작 후 일주일 만에 70%의 생쥐가 사망했고 2주 이내에 실험 생쥐 모두가 사망하였다. 중요한 것은 2군의 경우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생쥐는 3주 이전에 단 한 마리도 사망하지 않았기에 단순히 비타민C 부족으로 생쥐들이 죽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죽은 생쥐들의 부검 결과는 너무나 흥미롭게도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에서 두 종류의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심장 세포들이 면역 증강 물질 TNF-알파를 과다하게 생성하여 그 물질 때문에 거의 자살에 가까운 과정을 거쳐 그 결과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생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 세계 정상의 의학 잡지에 발표하였다. 이 논문의 의미는 앞서 2000년대 초에 발표된 논문에 비해 거의 실제적인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비타민C 부족으로 오는 개체의 죽음이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밝힌 것인데, 이는 사실상 괴혈병 사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간과 비타민. 1988년 여름으로 기억한다. 원래 크고 작은 질병으로 젊은 시절부터 고생해 오신 장인어른이 피를 토하며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다. 결국 중환자실까지 가서 출혈이 되고 있는 식도의 혈관들을 지혈시키기 위해 담당 인턴 선생과 밤을 새우며 고생했던 기억이 새롭다. 본태성 고혈압에 간까지 나쁘신 분에게 간경변의 마지막 증세가 나타난 것이다. 간경변이 오면 간이 경화되면서 소화관에서 유래하여 간으로 몰려가던 많은 정맥혈이 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로를 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식도정맥이다. 평소에 적은 양의 혈액이 지나가는 식도정맥에 간에서 우회되어 들어오는 혈액이 몰아닥치니 그 양이 늘어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식도정맥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정맥이 확장된다. 그 결과 정맥벽이 점차 얇아지면서 아주 미세한 부딪힘에도 혈관이 터지는 일이 발생한다. 게다가 간이 나쁜 환자는 응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혈관이 더욱 약해질 뿐만 아니라 응고가 잘 안 되어 지혈도 어렵다. 식도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음식이든 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긴 관 구조물이다. 결코 아주 넓은 관으로 음식이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관벽 속에 있는 근육의 수축에 의해 음식물이 식도로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니 간경변 환자의 간정맥은 약화되고 확장되어 잘 터지기 마련이고 그 지경에 이르면 길어야 6개월 정도의 여명을 생각하는 것이 임상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은 우여곡절 끝에 지혈이 잘 되어 무사히 퇴원하셨다. 그 이후에도 또다시 약간의 출혈이 반복되긴 했지만 그때마다 지혈이 잘 되면서 고비를 넘기신 기억이 난다. 꼭
짚고 넘어갈 사실은 다름 아닌 비타민C 복용에 대한 내용이다. 필자가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고 장인어른께도 1987년부터 권해드렸으니 1년 가까이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신 때였다. 유난히도 사위의 의사로서의 지시를 잘 이행하셨던 분이 장인어른이시다. 그 당시 주치의였던 국민간 박사 김정영 교수는 필자에게 자네 장인어른은 좀 특이하시네 라고 이야기하신 기억이 새롭다. 이렇게 빨리 출혈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데 김 교수님이 정년하신 후에 이효석 교수님이 새 주치의로 장인어른을 돌보셨는데 2002년 어느 날 나를 부르시더니 이제 장인어른께서 간 때문에 더 이상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네. 간 기능이 이제 정상이 되셨네 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분명 무언가가 간을 회복시켜 왔음에 틀림없는데 그게 뭘까? 우리 장인어른이 운이 좋으신 것일까? 확실한 것은 다른 간경변 환자가 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매일 하루에 6g씩 비타민C를 정말 착실하게 드셨다는 것이다. 이 점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의과학자인 필자에게는 보통의 도전이 아니었다. 결국 이를 실험으로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보통은 동물의 실험의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새로운 약제가 개발되는데 필자는 그 과정을 거꾸로 적용해 보기로 한 것이다. 마치 필자의 실험실에 사람처럼 스스로 체내에서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없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생지 모델이 있었기에 즉시 실험에 들어갈 수 있었다. 3개의 군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비타민C를 정상적으로 합성하는 정상 생지군. 두 번째,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생지군. 세 번째,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할 수는 없지만 식수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녹여 보충해준 생지군으로 나누어 모두 실험적으로 간을 손상시켰다. 그리고 회복되는 양상을 관찰한 결과 2군, 즉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생지에서만 간 손상이 회복되지 못했고 나머지 2군데 아무 문제 없이 간이 완벽하게 회복됨을 관찰하였다. 아울러 이 과정에는 중요한 염증 관련 면역학적 과정이 관여함을 밝혀 세계적으로 최고의 잡지에 발표하였다. 이 실험에 장인어른의 간을 돌보던 서울대병원 간전공 교수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물론이다. 이후 이들 서울대병원 간전공 교수들은 비슷한 실험을 통해서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에서 간이 회복되는 과정에 유난히 콜라겐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섬유질이 증가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간 손상 후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에서만 간경변이 유도됨을 밝혀서 간경변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C 보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세계 유수한 잡지에 2편의 논문을 통해 발표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발표되었음에도 많은 내과 의사들은 간이 나쁜 환자에게 충분한 양의 비타민C 복용을 절대 금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라기는 이 책의 편찬을 통해서 많은 의료인이 손상된 간의 정상적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C가 적극 권장되어야 함을 알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광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스트레스와 비타민C. 현대인은 짭다단하게 얽혀있는 일상사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스트레스를 마치 숙명처럼 떠안고 살아간다. 우리 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의 크기를 정확하게 가늠한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 정확한 대처를 하게 해주는데 그 역할을 바로 자율신경계가 해준다. 그래서 스트레스 크기에 맞추어 혈압을 올리고 맥박수를 증가시키며 혈당의 수치를 올리는 것이다. 그 결과 스트레스 반응이 시작되면 몸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스트레스의 의학적 측면을 이해하려면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가정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의 극단적 공포 상태를 생각해 보자. 만약 그러한 극단적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면 누구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려 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것이 에너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적절하게 에너지가 공급되는지 살펴보자. 일단 부신 피질에서 소위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티졸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빠른 속도로 혈중으로 분비되어
하여 혈중 포도당 농도를 높인다. 아울러 부신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이 급속도로 분비되어 심장 박동을 높여주고 혈압을 급상승시킨다. 그 결과 온몸에 빠른 속도로 에너지 원인 산소와 포도당이 공급되어 스트레스를 이길 힘을 얻게 된다. 꼭 지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코티솔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아드레날린이 모두 부신에서 생성되는데 이들 호르몬들을 생성하는 데 있어 비타민C가 없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단일 장기로 가장 많은 양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는 장기 중의 하나가 부신인 것이다. 그 정도로 혈중 농도의 약 200배에 달할 정도로 부신 조직에 많은 양의 비타민C가 존재한다. 이러한 일련의 생체 반응은 불안의 원인으로부터 도망갈 때 사용할 에너지원을 모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스트레스의 문제점은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만큼 발생하는 유해산소, 활성산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의 큰 문제는 그것이 만성화될 때 나타난다. 현대인에게 가장 심각한 만성질환의 문제로 대두되는 고혈압과 고혈당이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만성화되는 순간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와 똑같은 혈관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많은 종양학자의 보고에 따르면 인체 속에서 계속해서 100만 개의 정상세포 중 하나의 비율로 종양세포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건강한 사람에게는 새롭게 생겨나는 암세포를 계속해서 죽일 수 있는 능력, 즉 종양세포 살해 능력이 있다. 결국 양쪽의 반응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거나 혹은 종양세포 살해 능력이 우세할 때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종양세포가 생기는 반응은 발암물질에 의해 일어나지만 반대로 종양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은 다름 아닌 면역기관의 역할이다. 따라서 면역기능이 항진되어 있으면 발생하는 종양세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면역기능이 억제되어 있으면 새롭게 생기는 종양세포에 대한 제어가 어려워져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다란 스트레스 후에 암이 발병하여 사망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중요한 인자 중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삶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 조급함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간적, 육체적 스트레스임을 감안할 때 여유 있는 마음은 스트레스의 크기를 줄여줄 뿐 아니라 일의 능률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스트레스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그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활성산소의 문제라고 할 때 그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항산화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제는 비타민C다. 이것은 수용성이라 작용 시간도 빠르고 거의 부작용이 없는데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즉시 달려가 활성산소의 독성을 중화시킨다. 비타민 A,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항산화 비타민제로 복용량에 제한이 있지만 분명 항산화제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C와 같이 복용하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타민C와 혈관 보호, 아주 대단한 예가 하나 있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타민C의 신장투석 환자 혈관 보호 실제적인 예, 이광재 교수님의 비타민C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해서 유발되는 질환군을 괴혈병이라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혈관이 파괴되는 병이란 뜻이 아닌가? 그 결과가 출혈이 주 증상인 질환이라는 말이다. 전신적으로 점막과 피부가 맞닿는 곳에 출혈이 나타나고 빈혈과 전신쇠약, 팔, 다리의 근육이 힘을 쓸 수 없도록 경화가 되는 질환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비타민C의 효능은 1차적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 필자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직접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하므로 나이에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혈관이 깨끗하고
튼튼하다는 진단을 서울대병원 검진센터로부터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양 부모가 본태성 고혈압 환자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고혈압 관리를 해온 아내는 고혈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혈관이 나이에 비해 깨끗하고 튼튼하다는 진단을 역시 받은 바 있다. 30년 이상을 한 끼도 그러지 않고 복용한 대가라 생각한다. 결국은 성실하게 복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고인이 되시기는 했지만 필자의 장인은 젊은 시절부터 크고 작은 질병으로 오래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늘 하시곤 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70이 가까이 되어 비대해진 전립선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만성 신부전증으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투석을 하신 일이다. 투석 환자는 투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팔이나 다리에 있는 동맥과 정맥을 직접 연결하는 시술을 통해 주사할 수 있는 큰 정맥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 일주일 3회 정도의 투석을 실시하는데 투석이란 다름 아닌 혈액을 밖으로 빼내어 투석기에서 살아있는 콩팥이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작업이다. 결국 팔 혹은 다리의 정맥에 바늘이 큰 주사를 사용해야 빠른 시간 안에 1회의 투석을 마칠 수 있다. 생각해보라. 일주일에 3번을 큰 바늘로 정맥을 찔러대니 그때마다 혈관에 생긴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섬유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주사바늘을 꼽는 정맥 혈관이 경화가 되어 일정 기간 사용하면 한 팔이나 다리에 있는 정맥을 더 쓸 수 없게 되지 않겠는가. 전문 간호사들의 전언에 의하면 대략 2년 정도 지나면 다른 팔 혹은 다른 다리의 정맥을 찾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는 필자가 투석을 마친 장인어른을 모시고 퇴근하려고 투석실로 들어갔는데 필자를 알아본 담당 간호사가 인사를 하면서 교수님, 장인어른은 좀 특별하십니다. 지금 투석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한쪽 팔로만 투석을 하는 유일한 분이시네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라고 의미 있는 질문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실제로 돌아가실 때까지 약 10년을 투석을 하셨는데 결국 쓰시던 한쪽 팔로 10년 가까이 투석을 견디셨다. 물론 두말할 나위 없이 투석을 받으면서 식사 때마다 한 끼도 그러지 않고 하루에 6g씩 비타민C를 철저하게 복용하셨다. 그냥 운 좋게 나의 장인에게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으니 오랜 기간 동안 비타민C를 복용하시게 한 일은 자랑스럽고 보람찬 일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수도 없이 많은 지인들의 혈관이 건강해진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이 책에 모두 담기에는 너무 많아 이 정도에서 그치고자 한다. 네, 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이 안에 보면 당뇨병과 비타민C라고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2000년 12월 7일 필자가 KBS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전국에 비타민C 사재기 열풍이 불어 닥친 적이 있다. 방송 내용이 비타민C 복용으로 현대의학도 손을 든 동맥경화성 질환 환자를 살린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비록 제한된 3사람, 친부, 장인, 장모의 한정된 경험적 사실이었지만 내게는 학문적으로 거의 확신에 가까운 현상이었기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일인데 그 반향이 아주 컸다.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아 수개월밖에 살기 어렵다던 내 아버지는 비타민C를 복용하고 10여 년을 더 사셨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장인과 장모도 같은 경우였다. 평생을 고혈압 치료를 받아오신 장인의 경우 망막 동맥의 심한 동맥경화로 한쪽 눈에 부분적 시력 상실이 왔다. 그런데 비타민C를 열심히 복용해 70에서 80%나 잃었던 시력을 거의 완벽하게 회복했다. 아버지나 장인 모두 동맥경화성 질환을 앓았고 또한 열심히 비타민C를 복용했다는 사실을 통해 나는 비타민C가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심지어 부분적인 치료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990년 초 우측
중간 뇌 동맥의 완벽한 폐색으로 장모도 중풍으로 쓰러져 왼쪽을 거의 쓰지 못했는데 이후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착실하게 복용하면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 모든 기록은 지금도 서울대병원에 잘 보관되어 있다. 당뇨병은 더 이상 노인에게만 오는 질환이 아니다. 실제로 1970년에는 30대 이상의 1.4%가 당뇨로 고생하던 것이 1990년에는 약 8%로 상승했고 2000년에는 약 20%가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전체 국민 중 10%인 400만 명이 현재 당뇨를 앓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당뇨는 현대인에게 만연하고 있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다. 말초 혈액 내의 포도당이 온몸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세포 속으로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당뇨는 흔히 내분비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인슐린의 부족 혹은 부적절한 기능으로 당뇨가 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슐린 부족에 의해서만 당뇨가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당뇨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실제로 혈중 포도당을 세포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경우는 모든 당뇨 환자의 10% 미만이다. 이 경우를 인슐린 의존형 당뇨 혹은 소년형 당뇨라고 한다. 그리고 인슐린 자체가 부족하진 않지만 비만 등의 이유로 인슐린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혹은 성인형 당뇨라고 한다. 그 유형이 어찌됐든 포도당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해 에너지 생성이 원활하지 못하고 혈중에 지나치게 많은 포도당이 존재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당뇨병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당뇨병의 진단도 혈중의 포도당의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당뇨병을 무서운 질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뇨의 합병증 때문이다. 당뇨병 전문의들에 따르면 높은 혈당치를 잘 관리하지 않은 채 수년을 지내면 영락 없이 몇 가지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한다. 흔히 거론되는 합병증으로는 말초신경 합병증, 망막 합병증, 홍팥 합병증 등이 있다. 간혹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던 환자의 다리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말초신경 합병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망막 합병증 역시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일부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며 가끔은 이로 인해 실명하기도 한다. 이것은 오랫동안 방치한 고혈당에 의해 망막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 시각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콩팥의 합병증도 결국 혈관 질환임을 알 수 있다. 콩팥에서 주된 기능을 담당하는 신사구체는 혈관 뭉치이다. 이 혈관 뭉치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콩팥의 고유 기능인 혈액 여과 기능을 못하게 되고 이어 혈중에 독성 물질이 쌓여 급기야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당뇨병은 그 치명성만을 고려할 때 내분비 질환이라기보다는 혈관 질환이라고 해야 옳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듀크 대학 메디컬 센터의 E.C. 오파라 박사 등은 오랜 기간 당뇨병을 앓게 되면 왜 혈관에 문제가 생길까? 그 결과 망막 질환으로 인해 실명하는 환자도 있고 어떤 환자는 콩팥의 사구체 혈관이 막혀서 콩팥의 기능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말초신경염으로 작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 발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조금 지나면 다리를 자르고 종국에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험을 시행하여 유용한 결과들을 발표하였다. 즉 당뇨 환자들의 혈액 속에는 정상인보다 유난히 항산화제, 비타민C나 비타민 E입니다. 수치가 낮았다는 보고를 함으로써 낮아진 항산화제 때문에 당뇨 환자들의 혈관에 동맥경화가 잘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좋은 결과들을 보고하였다.